북한 문학도 사실은 한국 문학 현재 연구 안에서는 비주류죠. 아직 SF나 장르 문학이 비주류라고 한다면 비주류의 비주류라고 이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은 이제 남쪽의 SF 작가인 복거일 작가의 파란 달 아래라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소설사에서 특히 이제 SF 소설이 아니더라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주류 소설사에서도 비명을 찾아서의 의미와 위상은 되게 상당하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발표자는 이해찬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알질 못해서 제가 미리 여쭤봤는데 본인이 이제 북한 문학을 전공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어쩌다 보니 비주류 문학 애호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북한 문학도 사실은 한국 문학 현재 연구 안에서는 비주류죠. 아직 SF나 장르 문학이 비주류라고 한다면 비주류의 비주류라고 이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아마 남한 사람들에게 이제 북한은 여전히 SF 세계만큼이나 상상하기 어려운 한계밖에 세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문학과 SF적 상상력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 SF로 보는 분단 극복의 욕망, 복거일의 파란 달 아래를 중심으로 이 흥미로운 발표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해찬이라고 합니다. 네, 비주류 오브 비주류기도 하고요. 북한 문학 전공자인데 오늘은 이제 남쪽의 SF 작가인 복거일 작가의 파란 달 아래라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제 복거일의 이제 SF 소설 약사를 간략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앞에서도 임채훈 선생님이라던가 앞서 일부에서도 이제 소개가 되었던 것처럼 복거일의 경우에는 1987년 비명을 찾아서라는 작품으로 이제 문단에 등장을 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88년에 이제 역사 속의 나그네를 후속작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완성이 된 건 2015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SF 소설이 1992년 파란 달 아래. 네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목성 잠원집이라는 제목으로 2002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나온 그라운드 제로 같은 경우에는 좀 흥미로운 게 이제 소설이라기보다는 희곡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어놓은 2008년에 나온 에트탐의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거일 작가가 써왔었던 이제 단편 가운데서도 이제 SF에 관련된 것들을 모아놨었던 단편집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소설사에서 특히 이제 SF 소설이 아니더라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주류 소설사에서도 비명을 찾아서의 의미와 위상은 되게 상당하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SF 소설 혹은 이제 복거일을 연구함에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비명을 찾아서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좀 본격적으로 쓰여졌던 대체 역사 소설의 이제 첫 작품이라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1987년 상황을 좀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리고 이제 탈식민주의적인 어떤 욕망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그런 장편 소설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파란 달 아래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SF 소설사 혹은 이제 한국 문학사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파란 달 아래라는 작품이 이제 SF 소설에서는 최초로 이제 분단과 통일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던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직업 작가로서는 또 처음으로 하이텔이라는 그런 PC통신 연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연재가 되고, 그리고 연재가 끝나자마자 개작을 통해 가지고 바로 출판이 되었던 작품이었다는 것에 비해 가지고 선행 연구들은 되게 희소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SF 소설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파란 달 아래라는 작품이 있었다 정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제 SF 소설로서의 파란 달 아래가 갖고 있는 어떤 장르적 특징이라던가, 그리고 SF라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의미들을 고찰을 잘 하고 계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선행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좀 밀려나 있었던 그런 분단 현실 그 자체에 주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작품이 연재되고 이제 출판되었던 199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반도 혹은 조선반도에서 무력을 앞세운 대결보다 활발한 대화가 이어지는 그런 대탕트 국면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991년 9월에 이제 유엔 동시 가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로 알려져 있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연재되었던 복거일의 장편소설 파란 달 아래는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가의 말처럼 우주를 배경으로 특히 달에서의 생활과 달에서 바라본 지구를 중심으로 한 미래소설이라는 점에서는 SF의 낯선 상상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단 문학을 과학소설의 플롯 안에 녹여내 이목을 끌었다는 평가처럼 해당 작품이 펼치는 서사의 큰 줄기 자체가 독자들에게 생소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가가 연재 당시에 이제 그 하이텔이라는 전산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독자들과 주고받았던 문답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요. 독자들이 작가에게 기대했던 것은 어떤 월면 기지를 배경으로 했었던 스페이스 오페라의 어떤 SF 소설이라기보다는 남북 통일이 주제니까 빨리 남북 통일의 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러한 속도감 있는 소설을 더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작가가 그리고 있는 월명기지의 현실이란 단순히 과학적 상상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단 현실을 통한 사회학적 상상력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작품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대한민국 남성 작가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성 화자라는 그런 설정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말 그대로 이제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를 내세웠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한 작가가 북조선 화자를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에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가는 이에 대해서 굳이 남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여주인공을 통해서 세상을 관찰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 고려 사항들 때문이었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그 여주인공의 견해가 적지 않은 북한 사람들의 견해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면서 소설의 주인공인 리명순 같은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웠던 이제 김일성 혁명 월명기지의 이제 요리사로 등장을 합니다. 작가는 어쩌면 가장 평범했던 인물을 통해서 서사를 제시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태어나 성장한 평범한 여성이 달나라에서 펼쳐지는 풍경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충격과 그로 인한 각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리명순이 사회주의적인 어떤 여성이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설 속에서 남반부 자본주의에 대해 적대감을 느끼는 이유가 어떤 사회주의 체제의 인물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어처구니 없이 잃었다는 것, 그리고 남반부 건설업자가 평양에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고 지은 영화관에서 남반부 영화관 주인이 정원에 배도 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 2층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잊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어머니이자 남편을 잃은 아내로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리명순이 보여주는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라는 것은 개인적 원한의 차원에서 소모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시에 리명순은 석 달 봉급보다 많은 1천 셀몬이라는 그 월면 기지들의 어떤 화폐를 받게 됩니다. 하면서 남반부 사람들이 그리도 돈에 미치는 까닭을 알 것도 같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자본 혹은 자본주의에 대한 각성은 사회주의 현실에 대한 자각과 연결이 됩니다. 국경을 넘은 뒤로 주인공은 줄곧 스스로가 가난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의 시민임을 떠올려야만 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부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결국 작가는 소설 속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들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사회주의 체제의 빈곤을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빈곤은 1980년대 후반을 관통하는 시점에서 1990년대 초반에 포착되는 어떤 국제 공산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정말로 가난하기만 한 곳이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작가가 소설을 통해서 재현하고 있는 북반부의 모습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그 무렵에 이제 해체가 되고 있었고 붕괴를 거치고 있었던 소비에트와 동유럽의 상황에 기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달에서만 통일이 가능했었던 것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는데요. 소설 속에서 설정이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2011년에 이미 조선 연방공화국으로 통일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39년에 김일성 혁명 월명기지와 장영실 월명기지가 통합을 함으로써 조선공화국 월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파란달 아래 배경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 있었고 연방제 통일은 명목상의 통일일 뿐이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남반부와 북반부의 체제는 유효한 상태로 작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영향력은 과거 어느 시기에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소설 속에서 이제 북반부의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고 사회주의 혁명을 이룰 수 있는 방책들을 여럿 마련했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방책 중에 하나라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 수비대라는 어떤 비밀 조직을 결성을 해가지고 인민들 사이에서의 어떤 반체제적인 행동들을 통제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소설에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회주의 혁명 수비대에 속해 있는 일종의 프락치들이 월명기지에서도 활동을 하는데요. 결국 이제 김일성 혁명기지와 그리고 이제 장영실 기지가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혁명 수비대의 일원들이 그 통합을 반대하는 어떤 일종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김일성 혁명기지의 사령관이었던 박봉근은 그 사회주의 혁명 수비대를 이제 제압을 하고 지구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시를 반대하며 남북 월명기지 통합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 과정에서 박봉근은 사회주의 혁명 수비대를 만들었던 그 주석, 이른바 그 지도자의 입장보다는 인민의 입장에서 통합에 더 노력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인민이 원하는 통일이란 결국 조선민족이 진정한 통일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소설 속 인물인 리명규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시되는 통일의 지향점은 영구적 토대 위에 세우는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연방제 통일 이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소설의 묘사 방식입니다. 남북의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일이 부진했던 이유, 그러니까 연방제가 이루게 되었지만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이 되는 게 바로 통일 비용이었습니다.
파란 달 아래를 통해서 작가가 예상하고 있는 통일 비용의 문제는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와 또 연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연방제 통일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경제 상황은 통일 전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락 때문에 진정한 통일로 갈 수 없고 오히려 연방제 통일 이전보다 더 남북 갈등이 심해지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여러 선행 연구들 혹은 이제 SF 소설사에서 나타나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장원 선생께서는 이제 파란 달 아래의 최대 쟁점은 달의 남북한 기지 두 곳이 의기투합하여 제3의 국가로 독립하겠다는 선언을 어떻게 의미부여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언에 대해서 애국심 또는 민족주의의 발로로 해석하거나 탈민족주의 내지 세계주의의 견지로 보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가에게 중요했던 것이 통일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통일이라는 실천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거일은 파란 달 아래를 통해 과거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보다 미래지향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복거일이 그리고 있는 그러한 통일은 혹은 유토피아는 지구를 벗어나서만 가능한 어떤 실천이었습니다. 좀 부차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파란 달 아래라는 작품은 사실 완전히 독립적인 작품은 아닙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역사 속의 나그네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흥미로운 거는 연재 당시의 복거일 스스로는 자기가 쓴 작품들이 하나의 매끄러운 유기체로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일종의 유니버스를 형성하는 것이 늘 신통치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역사 속의 나그네에서 파란 달 아래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서사였습니다. 물론 역사성 나그네 속에서 파란 달 아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 영화에 해당을 하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소설로서 탄생한 파란 달 아래에서 낙관적으로 전망되는 통일 이후의 모습이 역사 속의 나그네에서는 오히려 좀 절망적인 현실들로 묘사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의 나그네 한 묘사 지점을 보면은 남조와 북조, 그러니까는 남한과 북조선이 조선공화국으로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남조가 북조를 실질적으로 흡수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파란 달 아래에서 남북 월명기지가 통합된 이후에 지구에서의 통일이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진술과는 약간 상이한 지점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복수의 작품을 동시에 창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시차의 오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가에 따르면 파란 달 아래는 역사 속의 나그네에 나온 일화 하나를 펼치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복거일이 이제 마지막에 단편 소설집을 통해서 그리고 있었던 통일의 모습도 흥미로운데요. 단편 소설 중에 이제 서울 2029년 겨울이라는 작품에서는 남북한이 연방을 이룬 지 3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은 묘연하고 그리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9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낙관적으로 통일을 실천하고자 했었던 작가가 실제로 2000년대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통일 불가능성 혹은 이제 뭐 탈분단 불가능성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어떤 시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2039년까지 남은 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PPT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보리스 그로이스의 진단이 사실 이 파란 달 아래를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좀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냉전 시기 서구에서는 소비에트 공산주의를 직접 체험할 기회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인간의 기계로 바뀌는 차가운 합리성의 제국으로 보는 이런 인식은 주로 위대한 문학 전통, 특히 유토피아 사회의 창사진 및 반유토피아 논쟁들과 관련된 전통에 의거해 형성되었다라고 보리스 그로이스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대한민국의 상황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가 소비에트 공산주의를 직접 체험할 기회가 없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역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직접 체험할 기회란 없습니다. 그러나 서구가 소비에트를 합리성의 제국으로 본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감정적인 시선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단과 전쟁 경험을 통한 합리적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세계의 SF 문학이 냉전을 통해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적인 서사를 반복한 것과 달리 우리의 문학은 분단을 있는 그대로의 소재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반공이 지배적인 담론으로 존재하는 한국에서 문학과 분단의 연결은 장르를 떠나서도 쉽지 않은 시도였습니다. 분단 폭력의 문제 역시 한국 SF 소설이 분단을 다룸에 있어서 더 이상 통일이 아닌 디스토피아를 상상케 하는 매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단 폭력의 작동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분단 극복의 서사가 디스토피아를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족의 문화 자원 가운데 아마 가장 강력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끊임없는 운명과의 싸움과 희생이 요구되는 민족의 운명이라는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자리 잡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체제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설득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달리 말해 민족의 당위로서 주장되었던 통일 내지 분단 극복은 더 이상 어떤 실효성도 갖지 못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통일은 임시정부라는 형태를 통하여 달나라에서 성취되었습니다. 200명이 조금 안 되는 소수의 월명기지 요원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았을 때 비로소 통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파란 달 아래라는 작품을 통해 작가가 마지막에 제시하는 것은 이제 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새로운 탈민족적 과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마지막 프론티어이자 진정한 프론티어라고 일컬어지는 외계로 향하는 관문인 달나라에서만 통일이 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복고일의 소설이 1992년에 던졌을 감흥을 지금 시점에서 짐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고일이 상상하던 2011년은 이미 지났고 그리고 2039년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파란 달 아래를 통해 복고일이 제시하였던 탈분단의 형태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는 굳이 진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 상상되었던 통일은 여전히 먼 미래의 일로 생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단 극복에 대한 욕망 이면에는 탈분단을 회피하려는 관성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민족 동질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체제의 다름을 강조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분단 극복, 즉 탈분단이 통일의 동의어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분단 그 자체를 직시하여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SF 소설이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 끊임없이 민족의 문제를 성찰하고 현실을 재현하며 미래를 그리고자 했던 복고일의 창작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고일의 파란 달 아래야말로 분단 현실 그 자체에 천작했던 소설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남북한 통일이란 문제가 어쩌면 이런 과격한 상상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것도 과거의 작품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남북한 통일이란 건 어떻게 상상되어지는가 이런 질문과 대답도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